예전에 미팅했던 여자 얼굴은 잊어버려도 읽은 책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김태훈 출판 전문 기자. 그 영화 새끼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섹스 월드인 줄 알았어요. 이 새끼의 개는 퍼션, 10개명 할때 그런 개고 여러 번을 거쳐서 미인계라는 말이 나와요. 남자 주인공을 미인계로 유혹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새끼라는 게 결국은 색을 경계하라. 색을 경계하라? 네, 네. 아, 섹스 월드가 아니라? 그렇죠. 영화에서 판타지처럼 그려졌던 성의 장면에서 겨드랑이 털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안의 연출법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남자들은 그 겨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진짜? 근데 내가 그냥 궁금한 건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책에 이를테면 뭐 그녀의 겨드랑이에 털이 뭐 어땠다 뭐 이런 묘사가 없냐고. 전혀 이건 저기 장하이링이 이 소설을 썼을 때는 그 개의 의미에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남녀 간의 애정 행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소설에서 묘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참 재밌는 소설인 게 실제 있었던 또 암살 사건과 거기에 이제 작가의 경험 이 두 개를 축으로 해갖고 뭐 이런 거를 담아갖고 이제 쓴 소설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설의 의미는 그러면은 남자 잘못 만나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 남자가 수심 2830m의 눈빛으로 연민과 그리움과 뭐 이런 거를 다 담아갖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영화의 환상을 깨도 되는 건가 이제 어이가 없네 듣다 보니까. 그럼 이 소설의 엔딩은 뭐예요? 네, 예전에 미팅했던 여자 얼굴은 잊어버려도 읽은 책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김태훈 출판 전문 기자. 그 영화 새끼 있잖아요. 저는 그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영어로 섹스 월드인 줄 알았어요. 세계 세상. 그죠? 새끼. 개가 그런 뜻도 있겠군요. 그래갖고 제가 좋아하는 양조위가 나오는데 이 섹스 월드라는 영화에 나온다. 나는 차마 양조위가 벗은 걸 못 보겠다 이래갖고 안 보고 막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극장에서 못 보고 비디오를 봤는데 다 벗었죠. 네. 근데 이게 왜 그 섹스월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 새끼가 개자가 뭐 이상한 개자잖아. 개가 저는 이제 그 월드 개자라고는 이제 직영 개자 그건 생각 못 하고 그냥 고상하게 개라는 거는 워낙에 두 개가 있다. 이 세 개의 개는 이제 약간 이제 계율, 퍼션, 10개명 할 때 그런 개고. 근데 이 소설 안에 보면은 문장이 있다 보면 여러 번을 거쳐서 미인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 개의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미인계로 유혹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그 미인계의 개자는 우리가 알듯이 말씀 한 변에 뭐 여십자, 플랜 계책할 때, 플랜 뭐 계획표, 플랜 개. 그리고 이 세 개의 개는 퍼션 개. 그러니까 이제 경계하다, 이제 경고하다, 뭐 이런 거죠. 주의합시다 할 때, 비 커셔스 할 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색계라는 게 결국은 색을 경계하라. 색을 경계하라? 섹스월드가 아니라? 그렇죠. 색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가 보통 뭐 남자들한테 패가망신한다 그러지만 여자들한테 인생 꼬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에서 그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됐지만은 이제 미인계를 통해서 그 어떤 남자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여자가 왜 그걸 실패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끼를 범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그런데 사실 이게 교훈적이기만 하면은 문학이 아니죠. 그죠. 뭔가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 소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새끼, 섹스 월드가 아니라는 이 새끼가 처음에 이 책이 저 영화 개봉되고 나서 뒤늦게 번역이 됐는데 이 소설 자체가 그러면은 이 이안 감독, 그러니까 이안 감독은 정말 대만의 대표적인 감독인데 나는 이안 감독이 왜 칸 영화제에서 상을 못 탄지 잘 모르겠네. 탔나? 하여튼 뭐 이안 감독 잠깐 소개를 하면 뭐 음식 남녀, 결혼 필요연 이런 걸로 완전히 정말 9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감독이다라고 했었고 실제로도 할리우드에 스카웃된 거의 크게 스카웃된 가장 그 이후에 뭐 작은 영화를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큰 영화를 만드는 빅버짓 예산 파이 감독으로. 이야기도 그죠? 이안 감독 잘 만들었죠 아주. 007 나이트폴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브록백 마운틴, 네. 브록백 마운틴으로 아마 외국 영화제 상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나중에 헐크도 만들고 이 감독이 이런 종류의 영화들 사이에 필모그래피에 이제 이게 새끼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새끼가 왜 들어갔는지 난 좀 되게 궁금한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보면 이 책 자체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 영화를 보고서 왜 영화 나오고 나서 소설 책으로 막 꾸리는 경우 있잖아. 이 책을 뭐 설명하자면은 네.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상해의 그 조차지 풍경이 쫙 그려지고 남녀의 사랑이 그려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염두에 두고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면적 요소가 강한 소설이죠. 그럼 먼저 책 먼저 나왔다는 얘기네 지금. 그렇습니다. 1950년대에 네. 이제 이 사람이 이 장 아이링 소설가 장 아이링이 5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죽을 때까지 이 소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그 소설을 본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영화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럼 이 소설을 보면서 그 우리가 왜 와이탄 풍경 있잖아요. 네, 상하에 네, 가면은 그 저기 옛날 그 이제 열강 조차지들 있는 그쵸. 쪽 그 저기 황포강 그 근처에 있는 그 풍경이 쫙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비극적으로 죽고 이런 표정들이 이게 이 영화로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영화로 먼저 우리나라에 나오고 그 이듬해 그거의 인기를 빌려서 뒤늦게 이제 랜덤하우스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1950년대 나와 있던 거고, 그렇죠. 그거를 2000년대 중반에 이항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2007년에 개봉을 했고, 그게 인기를 끄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 해인 2008년에 네. 책으로 나왔고, 뭐 이런 히스토리네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영화가 보면은 굉장히 요즘 말하는 빈티지풍,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옷이. 네. 이게 도대체 영화가 몇 년 배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소설의 무대가 상하이인데, 이제 거기 1941년도에 진주만 공격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난징에 들어서 있는 남경에 들어서 있는 이제 일본 괴뢰 정부. 그게 왕징웨이 정부라고 하는데 왕징웨이 정부. 우리 한글식 한자로 표현하면 왕정리. 왕징웨이 정부 치하에 있는 그 이 선생이라는 약간 정보 요원. 그러니까 뭐 그 왕징웨이와 마찬가지로 매국노죠. 매국노 하나를 그쵸. 처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학생 운동권 조직, 암살 조직 이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 선생을 죽이기 위해서 벌이는 공작, 그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역사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중국에 우리가 보통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충돌한 거는 이제 장제스, 우리가 보통 장개석이라고 알고 있는 장제스하고 모택동이라고 알고 있는 마오쩌둥의 그치. 이제 국민당군과 마오쩌둥의 홍군 간의 싸움이 있고 뭐 국공합작이 있고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당 정부 내에서도 장제스하고 왕징웨이가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이제 그 친일 매국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겨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왕징웨이는 친일 매국이야? 그렇죠. 그래서 난징에 이제 괴뢰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괴뢰 정부는 조금만 더 설명하면 그 괴뢰 정부가 1945년에 일본이 망했을 때 이제 왕징웨이도 일본으로 도망가고 일본에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45년부터 49년까지 2차 국공내전 벌어졌을 때 이제 이 장제스가 모택동한테 져가지고 이제 대만으로 쫓겨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난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다스리던 동쪽 해안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정부였는데 그 정부에서 일하던 친일파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탕웨이 이 소설 속에서는 왕지아즈라는 여자. 이 왕지아즈가 이제 왕징웨이 정부의 고위 매국노인 이 선생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학생이고 처녀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맥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이 남자를 미인계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처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자기 영국 서클에서 지가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하고 같이 자가지고 스스로 동정을 떼고 뭐 이러고서 처음에는 홍콩에서 그 남자를 유혹하는데 그 남자가 급히 왕징웨이 정부에서 불려가지고 상하이로 들어가니까 1차 실패하고
다음에 2차로 상하이로 자기가 직접 맥부인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상 이런 이제 약간 보세 상품 파는 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 맞아. 네, 그래서 이 선생의 부인하고 마작을 안면을 하지. 두고 마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동침을 하는데 성공하고 우리가 그 영화에서 그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좋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저희 이 장하이링 소설가는 굉장히 그 고상한 그래도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 소설에 보면은 그런 애정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그냥 저기 밀회를 가졌다 이렇게만 표현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한 감독은 그 영화에도 보지만 굉장히 이 그림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성의 묘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죠. 소설에는 없습니다. 아, 진짜? 네, 그냥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인데, 왜냐하면 이 영화 새끼에서 보면 이 섹스씬이 다른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걸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조위가 일단 그 정도의 파격적인 그 성의 연기를 한 적도 없었고, 네. 두 번째는 이 그때 영화에서 그 이후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탕웨이의 겨드랑이 털. 곁털만 나왔나요? 다른 것도 나왔던데. 아니, 다른 건 나오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화에 나오는 여성은 언제나 그런 정사 장면에서는 네. 겨드랑이 털을 다 민 걸로 나왔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1900 이를테면은 뭐 40년대, 30년대 중국 여성이 예. 겨드랑이 털을 밀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왁싱이라는 것 자체가 서구 문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탕웨이가 겨드랑이 털을 전혀 제모하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 그래서 거의 그 이렇게 영화에서 판타지처럼 그려졌던 성의 장면에서 겨드랑이 털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 이안의 연출법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남자들은 그 곁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진짜. 근데 내가 그냥 아이고 궁금한 굉장히 건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책에 이를테면 뭐 그녀의 뭐 겨드랑이의 털이 뭐 어때다 뭐 이런 묘사가 없냐고. 전혀 이건 이게 통속적인 그런 게 말초적인 걸 자극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금 말한 건 말초가 아니라 그 지금 말한 건 그게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영화 털을 노출하느냐 마느냐. 네. 그거는 영화적 기법의 문제고 이 장하이링이 이 소설을 썼을 때는 그 개의 의미에 굉장히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남녀 간의 애정 행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소설에서 묘사할 필요가 없죠. 미래를 했다.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미래를 했다. 그것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놓고 소설을 보면은 이 약간 사파 독서를 하는 것 같은. 사파 독서가 뭐예요? 네, 사파 독서가 이게 옛날에 신문에 그 왜 저기 신문 연재 소설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신문 안 보던 사람들이 사파가 야한 거 나올 때 그 장면만 불이 나게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재밌는 거 안 나오면 안 보고 뭐 그런 거 사파 독서라고 하는데 그런 사파 독서적인 요소는 이 소설에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여자의 사랑의 아이러니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라는 게 결국은 이 왕지아즈라는 여자 탕웨이가 같은 그냥 왕지아즈 하지 말고 탕웨이 합시다. 탕웨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렇죠. 쉽잖아. 탕웨이한테 약간 좀 미안해서. 근데 탕웨이는 결국 이 사랑 앞에서 약점을 노출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장하이링이 아주 집착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여러 측면에서 이 여자의 약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보석 좋아하는 거, 뭐 그리고 사랑에 무너지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도드라지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즘 여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남자가 쓴 여형 소설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다 읽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여자끼리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 뭐 between ourselves 뭐 among ourselves 있잖아요. 이 남자들 조심해. 우리 얘 탕웨이 망자처럼 하지 말고 조심하자. 그런 의미에서 걔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네. 사실은 보니까 영화로 치면은 양조위는 죽지 않고 탕웨이만 죽기 때문에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소설인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장하이링이 아마 위약적으로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소설이든 영화든 처음에 이제 막 마작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좀 뭐 마부인, 뭐 이부인, 거기에 이 여자 맥부인까지 이 이제 탕웨이가 역할한 맥부인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소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아즈는 마작 테이블이 반지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고 생각했다.
마작을 하는 여인들 가운데 그녀만이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지 않고 있었다. 비치 반지를 끼고 있던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깔볼 줄 알았다면 비치 반지조차 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스나비시한 속물적인 가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이 장하이링이 이 여자가 어떤 혁명적 대의,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대의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굉장히 벌러러블, 그러니까 무너지기 쉬운 여자였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석에 약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고 이제 소설 끝부분에 그 유명한 그 저기 보석상에서 도망가게 해주는 장면, 그 양조위를 도망가게 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암살을 하기 위해서 쭉 조여오잖아 이제. 그렇죠. 다 배치가 돼 있고. 네. 이제 암살조들이 배치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선생이 같이 보석상에 들어갔는데 맞아. 골라봐.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당황한 거예요. 내가 이거 골라야 되는 상황이야? 그냥 죽이려고만 했는데 그런데 너무 허름한 이제 보석상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혹시 여기 큰 거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주인이 이런 것도 있는데 하고 끄는 게 6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센데 이 사람이 이거 살 수 있나? 했는데 이 사람이 저기 계산해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은 오늘 내가 못 주니까 내일 금단지로 갖다가 저희 결제할게. 그러니까 왕지아즈 탕웨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 소설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어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도망가는 거죠. 그 보석 사줘갖고 저기 양조위는 목숨을 살린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보석한테 절해야 되는 거죠. 6캐럿 다이아, 핑크 다이아한테. 거의 저희 당시에 그 조차지라는 데가 전시였고 물자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선물인 거예요. 지금도 6캐럿 다이아면 그렇죠. 수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반전을 이 여자를 바보를 만들어 가는데 장하이링이 이제 작가가 어떻게 너 참 바보 같은 여자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일단 이 탕웨이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해요. 소설에서? 네. 남자를 탈출시킨 다음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설 내용을. 예.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쉰 그녀는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안도하는 거죠. 이제 남자를 살렸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석상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럼 내일 들를게요. 이렇게 말해요. 죽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들르긴 뭘 들러요. 이 선생이 바로 나가자마자 봉쇄하지 않습니까? 네. 봉쇄하고 그날 밤에 바로 그 사랑하는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총살 명령서에 의해서 죽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밤 10시쯤인데 밤 10시에 이제 왕지아지 탕웨이와 그 일당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나서 이 선생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도 책의 대사지 그러니까. 살짝 제가 개작하겠습니다. 죽어가면서 나를 분명 원망했겠지. 탕웨이가. 하지만 독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야. 내가 그런 남자 아니었으면 네가 나 사랑했겠냐?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나쁜 남자고 독한 남자니까 네가 사랑하고 넌 죽어도 싸다. 이 완전히 나쁜 남자, 우리가 말하는 B형 남자. B형들한테 죄송하지만 영화도 있으니까 B형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왕자를 죽이고 이 선생이 그 여자 침대에 가가지고 이 여자가 이 선생님 집에서 약간 같이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으로 게스트로 있으면서 그 집에서 묵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인이 무슨 양조의 부인이 무슨 부인이었죠? 이부인. 막부인? 이부인이었나? 아니야. 이부인. 이부인? 막부인이었나? 이부인. 이부인이지. 막부인이 저기고 이부인이 어디 외출을 하던가 무슨 친정을 가던가 그래서 둘이서 막 그 자기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거기서 막 저 행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영화고 소설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저기 집을 구해주던가 그래요.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그 고위 그래도 친일 매국노지만 고위 공직자인데 잘못 눈이 두렵기 때문에 그 계산 거기도 소설에 보면 계산도 절대로 자기가 직접 안 해요. 항상 다음날 누구 시켜서 대신 계산시키고. 진짜 철저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완벽하게 바람을 잘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제 침대에 가서 그 침대를 이렇게 어루만지잖아요. 이렇게
영화에. 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맞아요. 예, 이제 거기 앉아서. 그래서 참 미안해하고 그 양조위의 그 애틋한 눈빛으로 우리 그치.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그 관객들이 그거 보면서 참 비극적으로 끝난 사랑을 참 그치. 안타까워하고 그치. 잘생긴 남자가 또 그 우수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소설은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가 나쁜 사람인데 너 그러니까 권력 있는 날 좋아한 거지. 이게 이 남자의 입장이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리워하고 하는 거 굉장히 통속적인 결말이고 이 그 소설가들은 그런 결말 싫어하죠. 그 통속 소설가를 그렇지. 통속 소설이 아니라면은 이 전형적 로맨스 소설의 그렇죠. 엔딩이니까 네, 엔딩 네. 자체가. 그럼 네. 오히려 이 장하이링은 네. 이 탕웨이를 철저하게 사랑에 배신당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가지고 네. 그래서 더 이게 사랑의 아이러니가 더 절묘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남자는 완전히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네가 헛다리 짚고 잘못 사랑한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소설의 엔딩은 뭐예요? 이 소설의 이 엔딩 벌써 엔딩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 뭐 교훈과 뭐 여기서의 세계관 이런 건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그 영화에서는 양조위가 네. 수심 2,830m의 눈빛으로 네. 막 연민과 그리움과 뭐 이런 거를 다 담아갖고 여기에 침대를 잡고 있는데 네. 결말은 그거예요. 그렇게 그냥 끝나요. 영화든 소설이든 소설에서도 여기 이 하마터면 이제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읽는 독자들 황당하게 만드는 게 이 소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보통 이제 이걸 읽고 난 여자들이 느낌은 뭐냐면은 네. 야, 참 남자 함부로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려면 소설적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선생의 캐릭터를 부여를 하는데 이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소설 안에 나와 있습니다. 40대, 50대의 중년 남성. 그러면서 절대 양조위 같은 남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수에 깃든 눈빛 이런 거 없고 키도 작고 소설에서 이 남자를 뭐라고 하냐면 키도 작고 배 뿔룩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뭐 별거 있냐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여자들이 나 같은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예요. 네. 그리고 키 차이가 거의 머리 반 개 차이가 여자보다 더 작아요. 소설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 선생도 자기가 미녀가 자기를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그러니까 큰 보석으로 이 여자한테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소설 속에서는 이 여성은 그 자기가 사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자기의 처녀성까지 버릴 정도로 이런 작전에 투입된 여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이런 볼품없는 하지만 뭐 돈과 권력이 있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거는 있어요? 이제 바로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보석에 혹하는 여자 그리고 그 보석을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하는 여자 그 걔를 어긴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볼품없는 남자니까 그 여자한테 보석으로 보상을 한 건데 그 보석을 여자는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종교적 깨달음처럼 삥 하고 온 거죠. 이 남자 나 사랑해?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더 이렇게 쌓여 있다가 축적이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착각이었고 그 착각이었던 게 그 여자가 죽은 후에 그 남자의 모든 반응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계속 이게 새끼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남자들은 미인계에 당하지만 여자들은 뭐 새끼에 당하는 거죠. 특히 그 새끼라는 게 남자들한테 색은 보통 이제 카사노바의 색, 뭐 이렇게 아니면 너무 이렇게 색의 몸을 이렇게 하면은 몸 춥나 뭐 이런 색이지만 여자들한테 특히 아이링한테 색이라는 거는 사랑의 감정, 특히 남자들에게 이렇게 숙맥같이 넘어가는 사랑의 감정 이런 거, 자기가 자객인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랑의 감정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사랑이 이루어졌냐? 전혀 아닌 거죠. 이 사랑은 완벽하게 배반당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영화의 환상을 깨도 되는 건가 이제 어이가 없네 듣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 이야기 자체가 원래 이야기 자체가 영화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영화의 실제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제 이제 역사 얘기지만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소설보다 더 저기 드라마틱하다 한다고 할 때 이 장아이링의 새끼가 그런 상황인데 이 이제 새끼의 주인공인 왕지아즈 탕웨이가 그 실제로 1940년대에 이 저기 그 상하이에 있었던 정핑루라는 여자를 모델로 한 거고요. 이 정핑루가 누구냐면 아빠는 푸단대 복단대라고 이제 되게 명문대잖아요. 네, 상하이에 있는 명문대죠. 저 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는 일본 여자예요. 그리고 이 정평루가 이 엄마가 또 미녀여서 대단히 빼어난 미인이고, 그리고 그래서 항일 그 지하 공작에 포섭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 딩모춘을 죽여라. 딩모춘. 예, 딩모춘이라는 사람이 그 왕징웨이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근데 하필이면 이게 정평루가 다니던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선생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양조위. 근데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소설 속에서는 그게 이제 보석 가게지만 이제 모피 가게에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모피 사주는 거 좋아하죠. 그 이제 암살을 모면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소설 속에서는 왕지아즈가 어서 가요라고 하지만은 여기 현실에서는 딩모춘이 뭔가 이상하니까 낌새를 눈치채고 피해요. 그 다음에 정핑루를 이제 잡습니다. 체포하는데 체포하고서 죽이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딩모춘의 새끼죠. 죽여야 되는데 예쁘니까 나 이 여자 너무 예뻐서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나서는 거야. 너 지금 미쳤냐?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깟 미색에 그 눈이 혹해가지고 이 자객을 살려두느냐? 그래가지고 남편 몰래 이 살인 첨부업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정핑루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실화야?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와이프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죠. 그래서 결국 죽은 건 다 똑같은데 더 소설보다 현실에서 더 어떤 현실적인 리얼리티가 남자는 못 죽이지만 그 부인이 나서서 다 해결해주고 오히려 이제 이 씨앗 것이 어디다 대고 뭐 이러고 죽인 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근데 약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를 좀 약간 어리석은 존재로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왜 이 여자가 되게 아름답고 젊은 여자였고 실제 그 소설 속에서는 남자가 볼품없는 권력을 가진 남자였는데 여자는 젊고 예쁜 여자도 남자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어느 순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전제로 지금 출발한 소설이잖아요. 이런 세계관을 장아이링은 굉장히 솔직한 여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성 뭐 페미니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여자들 이래. 왜?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경험했어. 미안한데 근데 작가가 여자였어? 장아이링 여자입니다. 여태까지 남자인 줄 알았네. 장애령이에요. 애령. 아이니 할 때 아이애. 사랑의 방울이야? 방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령. 장애령. 링. 그 링이라는 게 뭐 명령영자도 링으로 쓰나? 이제 송이령 할 때 송메이링. 그래서 그 링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혐 소설을 쓴 거 비슷한 느낌이네. 그렇죠. 이게 지금. 체험에서 우러난 여혐 소설. 체험에서 나왔다고? 네, 자기가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왜 그렇게 썼느냐? 자기가 이제 언니로서 먼저 인생 산 여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이거 조심해.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 하고 보여주고 뭐 이런 소설이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이 여자도 그런 어떤 늙은 남자나 뭐 이런 사람한테 뭐 빠졌었다 이런 얘기인가? 뭐 늙은 남자는 아니고요. 잘못된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은 장아이링의 생애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1920년대 중국에서 태어나서 1995년에 미국에서 죽었는데 중국에 있다가 홍콩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하여간 1900년대 중반에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랑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죽은 여자예요. 죽을 때는 또 심지어 고독사했고 LA 있는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 24살 때 1944년에 이 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누구랑 사랑했냐면은 왕징웨이 정부의 이 고위 공직자인 후란청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또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한 조금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 후란청이 딴 여자하고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장하일은 똑똑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거 못 보죠.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이혼해 버렸어요. 근데 또 사는 동안에만 뭐 불행했냐? 헤어진 다음에도 이 후란청이라는 사람은 매국노란 말이에요. 네. 그 이제 괴뢰 정도에서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간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저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그래도 유명한 소설가가 살 수가 매국노랑 있느냐? 살았냐? 네. 사회적 지탄을 받고 그래서 문화 한간이라는 식으로 한간이라는 게 매국노 부역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부문에서 매국노 짓을 한 여자. 그래서 소설을 거의 못 씁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후란청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제 홍콩 1952년에 이제 상해 떠나서 홍콩으로 가는데 그 얘기는 52년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산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몇 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홍콩으로 떴다가 다시 또 51년에 떴다가 55년에 미국으로 떠요. 그다음에 아까 50년대에 제가 이 책 썼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거기 가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통 소설가들이 뭔가 내 인생이 궁금하면 그걸 소설로 써가지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 그런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자기 소설로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죠. 평생 반복해서 고쳐 쓰고 하면서 곱씹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참 재밌는 소설인 게 중국에서 그 실제 있었던 또 암살 사건과 암살 모의 사건과 작가의 또 자기의 경험 이 두 개를 축으로 해갖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작가의 회한과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담아갖고 이제 쓴 소설이네요. 그러니까 이 장하이링은 이 아까 이 중국 이름들은 참 정핑루, 딩모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남 얘기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기 얘기 같은 거죠. 자기도 그래가지고 신세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신여성이라 그래도 이렇게 평탄하게 결혼해가지고 쭉 가고 싶어야지 이게 사랑의 풍파를 이렇게 겪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 것에 대한 회한을 이 소설에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의미는 그러면은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진다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아니면은 여자는 여자는 돈 많고 그 남자가 비록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에게 넘어가기 쉬운 무진몽매한 존재다. 여자의 약점을 까발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이제 돈 많은 남자들한테 어떤 매력을 느낀다거나 남자들은 젊은 여자 이게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좀 약간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여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 능력을 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안 그렇다고 일단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들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솔직한 거예요. 장하이링은 우리 여자들 그렇잖아.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딩모춘 사건 갖고 와가지고 이 소설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경험을 막 집어넣고 그래서 이 선생이 자기 남편을 약간 빗댄 느낌도 있어요. 세상에 괴뢰 정부의 고위 공직자.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 남자가 그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고 한때는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이랬던 여자를 죽이고서도 절대로 남자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장하이링은. 그리고 남자들한테 속지 말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이 소설의 메시지고, 약간씩 표현도 바꾸고 뭐 이렇게 개작도 했지만은 남자를 나쁜 남자로 설정한 거는 그리고 이 여자는 순수하게 사랑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결국 사랑의 본질을 못 봐가지고 불행에 빠진 그러니까 새끼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영웅이 나오는 소설이 있고 반영웅이 나오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새끼라는 단어만 들으면 마치 엄청난 뭐 에로틱한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 에로틱한 사랑에 빠질수록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또 얘기로 들리는 거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항 감독에 대해서 약간 좀 유감인데요. 이항 감독은 결말을 이 선생이 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로 결론냈잖아요. 그치,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면 새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색만 남지 걔는 없어요. 걔라는 거는 그 남자가 끝까지 나쁜 사람이어야지 걔가 되지. 그래서 헛된 사랑해야지 걔가 되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비록 죽였지만 사실은 사랑했어라고 하면은 이 여자는 그 죽음의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는 가치 없는 죽음을 했다고 소설에서는 얘기하는데 이한 감독은 가치 있는 죽음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관객 영화적인 영화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랑 굉장히 구도가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그 에로틱한 관계에서 범하는 우에 대해서 끝까지 야, 여자들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 네 인생은 따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데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 엔딩을 양조위가 굉장히 그리워하는 구도로 감으로써 앞에서의 그 소설의 전제를 다 깨버리는 그렇죠. 영화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역시 남자는 나빠 하면서 뭔가 이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랄까 보듬는다고 할까 이렇게 수습한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영화가 그 약간 이해가 오히려 저는 안 돼요. 그냥 양조위가 멋있다는 것만 드러나고 맞아. 네. 그래서 거기에 팬덤에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자라는 걸 믿을 거 하나도 못 돼.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고 싶었는데 장하이링은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그러면 소설은 소설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가치,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설명을 한다면 이 소설의 가치는 뭐예요? 이 소설의 가치라. 이 소설을 통속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평론가 중에는. 그러나 통속 소설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매우 잘 쓴 통속 소설이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가가 있는 통속 소설이고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구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서사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풀어내는구나라고 즐길 수 있다면은 괜찮은 작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해서 그럼 너무 이 장하이링은 나중에 고독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됐는데 또 그러나 우리 독자나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버전의 스토리를 우리가 또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 장하이링의 새끼라는 소설을 우리가 그 여자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거. 또 이한 감독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또 그런 영화 하나 갖게 된 거. 그리고 또 상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해가 약간 새끼의 도시처럼 돼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새끼의 그 도시 뭐 이렇게 막 해설되어 있으니까 약간 그 도시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장하이링한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장하이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995년에 고독사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에서 죽은 어떤 할머니를 지금 그러니까 이 소설을 통해서 계속 기억이 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가적 불명성을 또 획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술가와 예술가의 삶과 작품 간의 어떤 아이러니가 아니겠느냐. 불행을 통해서 어떤 불멸적인 어떤 가치를 제가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잠깐 거론된 것 중에 하나를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